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줬던 은혜를 모른다고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전 어려울 때 정말 큰 도움을 받고 고마워했던 일도 나중에는 언제 그랬냐 하는 듯 모른 척하는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최근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큰일을 겪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어마어마한 나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와 아주 가까운 곳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저는 몸소 실천해 보였죠.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누리지 못하는 걸 누리면서 잘 살아왔죠.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집 형편이 정말 넉넉했기 때문이었어요. 듣기로는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저희 집안은 형편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집안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큰 땅을 가지고 계셨고, 덕분에 지금도 역시 서울 시내의 건물이며 땅이며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아버지도 서울 시내 노른자위 땅을 물려받아 큰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사셨죠. 저희 엄마도 원래부터 부잣집 딸이셨다 들었어요. 저희 외갓집은 명동에서 크게 장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젊었을 때였던 그 어려운 시절에도 저희 엄마는 고생 한번 해보지 않고 식모가 해주는 밥을 먹었고, 그 당시에 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다녔으니 말 다 했죠. 저희 부모님은 부잣집끼리 자식들이 선을 봐서 결혼한 전형적인 케이스였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셔서 언니와 저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셋을 낳고 잘 사셨죠. 가족들끼리 선을 봐서 결혼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저희 부모님은 늘 사이가 좋으셨고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에서 저희 남매를 부족함 없이 잘 키워주셨어요. 물론 단 하나 제가 자라면서 겪었던 불행이라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아버지는 암이셨어요. 당시 먼 미국이며 일본까지 가서 병원 치료도 받으시고 수술도 받으시고 하셨지만 결국 치료를 하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이었고 언니는 대학생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남동생은 아직 중학생이었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남겨진 저희들을 많이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정리를 빈틈없이 다 해놓으신 상태라 돌아가시고 나서 그 빈자리가 크기는 했지만 저희 가족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도 친가 친척들도 대부분 부유하셨고 엄마 친정인 저희 외갓집도 굉장한 부자였으니 뭐 먹고 살 걱정 같은 건 없었죠. 그렇게 걱정이 없을 것만 같았던 저희 가족은 언니가 저희 집보다 더 대단한 집으로 시집을 가면서 시름이 생겼어요. 저희 언니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했던 데다가 행동도 얌전하고 참하기로 일찍부터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언니를 며느리감으로 점찍었던 분들도 많았죠. 그러다가 언니는 정말 들으면 누구나 다 알 정도로 대단한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 얼른 시집을 가라고 친척분이 중매를 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행복할 줄 알았던 언니는 막상 그런 대단한 집으로 시집을 가고 나니 꼼짝도 못하고 살더라고요. 그 집 입장에서는 땅이나 좀 가지고 있는 우리 집이 아무것도 아닌 거였죠. 그래서 시집살이가 정말 말도 못했어요. 언니, 이게 얼마만이야? 얼굴은 또 왜 그래? 왜 이렇게 말랐어? 아이고, 얘가 얼굴 살이 쏙 빠졌어. 너 그렇게 힘드니? 너네 시어머니가 사람을 말려 죽이는구나. 워낙 기가 센 사람이잖아. 어쩌겠어. 오늘도 겨우 남편이 조르고 졸라서 온 거야. 또 얼른 가야 해. 명절인데도 자고 가지도 못해. 이 서방은 대체 뭐 한다니? 그 사람도 부모님 말이라면 꼼짝도 못하는데 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쩌겠어. 나 좀 누울래. 그래, 얼른 좀 누워라. 아이고, 애가 꼬챙이가 다 되었어. 엄마와 저는 그것 때문에 소가리를 좀 했어요. 대단한 집안이랍시고 언니를 정말 들들 볶았거든요. 형부도 집안 사업에 매여 있는 몸이다 보니 함부로 언니 편도 못 들었죠.
그러니까 언니만 죽어났고요. 그 예쁘고 화사하던 언니가 무슨 부귀영화를 찾겠다고 그런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서서히 시드는 걸 보면서 저는 저희보다 더 재력이 좋은 집보다는 저희와 비슷한 집이나 차라리 좀 못한 집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다 남동생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동생은 대학생 때부터 오래 사귀었던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상대편 집안은 법조계 집안으로 그 집 역시 힘께나 쓴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올케 역시 고생 한번 모르고 귀하게 자란 사람이었어요. 남동생 역시 자기 마누라랑 그 집안에 꽉 잡혀 살았죠. 그렇게 언니와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하고 어쩌다 저만 남게 되니 저는 결혼이 늦어졌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유롭게 살았어요.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한국으로 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작은 편집샵을 내서 장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소개팅은 아니었고 모임 같은 곳에 친구가 불러서 나갔다가 알게 된 사람이었죠. 남편도 당시에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말이 잘 통했죠. 남편도 이런저런 경험도 많았고 자유롭게 외국도 많이 드나들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공통점도 많았어요. 처음으로 저와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났다고나 할까요? 저는 그 사람과 종종 얼굴을 보게 되었죠. 그렇게 몇 번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고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 저는 이 사람과 결혼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사귀다 보니 생각이 바뀌었죠. 당시 집안에서 엄마를 돌보고 온갖 잡다한 집안일을 할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언니는 시댁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사실 남동생도 결혼을 하고 나니 그냥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더라고요. 남동생 역시 본인 가정 신경을 쓰느라 엄마 일을 매번 부탁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당시 엄마는 몸이 좀 여기저기 안 좋아서 병원을 자주 가셔야 했어요. 간도 안 좋으셨고 신장도 나쁘셨어요. 거기에 고혈압에 당뇨도 좀 있으셨고요. 그래서 엄마 담당은 결국 같이 살고 있는 제가 맡게 되었죠. 딸린 가족도 없으니 온전히 내 차지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내일 갑자기 미팅이 잡혔는데 큰일이네. 내일 엄마 병원 가셔야 하는데. 어떡해. 병원 검진 취소하면 한 달 뒤나 갈 수 있잖아. 깜빡했어. 큰일이다. 고객사에다가 사정을 좀 해봐야겠어. 그러지 말고 미팅 다녀와. 내가 내일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갈게. 자기가? 아니야. 전에도 부탁했는데 어떻게 그래? 사정하면 될 거야. 이번 미팅도 어렵게 잡은 거라면서. 나 내일 시간 괜찮아.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 있을 테니까 미팅 갔다가 병원으로 와. 괜찮아. 정말 미안해. 진짜 고마워서 어쩌지? 너무 고마워. 거기에 엄마가 며칠 정도 입원이라도 할 때면 남자친구는 열일을 제쳐두고 와서 저와 교대로 병간호도 해줬어요. 성격도 얼마나 싹싹하고 다정한지 엄마도 너무나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셨죠. 사실 엄마가 입원을 해도 남동생이래 봐야 하루 정도 와서는 얼굴 보고 가는 게 다고 옳게도 애 키운다고 어쩌다 얼굴만 비추고 가는 게 다였거든요. 언니는 올까 말까 했고요. 다들 사정 빤한데 동생이고 언니에다 대고 제가 왜 안 오냐고 들들 볶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와 남자친구가 거의 전담해서 엄마 수발을 들고 집안일도 다 나서서 했어요. 남자친구가 아니라 거의 남편 같았죠. 그 정도로 남자친구는 가정적이었고 제 일이라면 무조건적으로 헌신적이었어요. 누나, 이번에도 고생 많았어. 매형도 고생하셨어요. 고생은 무슨 누나가 고생이 많았지. 저남도 일하랴 애 키우랴 힘들지? 힘들긴 뭐 좋은 직장 다녀. 네가 돈 걱정을 하니 뭐를 하니? 진짜 너 너무 무심해. 아무리 애가 어려도 그렇지. 집에 가정부도 두고 살면서 어떻게 이러니? 진짜 미안해 누나. 우리 집사람이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래. 병원 가보자고 하면 간병인도라는 사람이라 내가 면목이 없어.
부잣집 공주님 모시고 사느라 네가 졸지의 머슴이구나. 됐다. 너보다 네 매형이 오히려 엄마에게 더 잘해. 보고나 배워. 매형, 진짜 고마워요. 제가 나중에 더 잘할게요. 남자친구는 거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집에서 부르는 호칭도 매형, 제부, 강서방이었고 병원에서도 거의 다 사위로 알았으니까요. 사실 남자친구가 워낙 저희 집 일이라면 앞장서서 다 하고 수발을 들다 보니 어떨 때는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미안할 정도였죠. 그 정도로 남자친구는 저와 엄마에게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연애를 시작한 지 대충 3년 정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저는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그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 대한 굳은 믿음도 있었죠. 그만큼 남자친구의 진실함을 믿었거든요.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하자 엄마는 물론 언니와 남동생도 다 좋아했어요. 저희 가족은 다 남자친구를 좋아하고 또 신뢰했거든요. 남자친구 부모님도 저를 좋게 보셨어요. 저희는 종종 남자친구네 집에도 들리고는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 싹싹하게 잘했거든요. 남자친구가 저희 엄마에게 잘하는데 당연히 저도 잘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했죠. 남자친구네 집에 갈 때마다 좋고 비싼 선물도 사가고 부모님 생신이며 어버이날, 명절 때에는 귀한 선물과 용돈까지 넉넉하게 드렸어요. 그러니 남자친구 부모님도 저를 싫어하실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혼집은 따로 구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셨고 무릎 관절도 안 좋으신 상태라 어차피 자주 병원을 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랬어요. 어차피 하루 걸러 장모님 모시고 병원 가야 하는데 뭐 따로 집을 구해? 집도 넓은데 그냥 거기 같이 살지 뭐. 정말? 그래도 괜찮아? 그럼 당연히 괜찮지.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어른 모시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남자친구의 마음 씀씀이가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비용은 거의 저와 엄마가 다 내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죠. 저와 엄마가 사는 집은 원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이라 꽤 넓었어요. 아파트였지만 실평수가 60평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방도 넉넉하고 거실도 따로 있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이 사는 데는 전혀 불편함은 없었어요. 원래 저희 5식구가 살 때도 정말 넓다 생각했는데 사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언니랑 동생이 결혼을 해서 나가고 나니 정말 휑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쉽사리 그 집을 떠나시지 못하셨어요. 그 집에서 저희를 키우고 아버지와 행복하게 사시던 기억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둘이 살고 있었는데 저도 결혼을 한다고 엄마만 두고 나오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엄마가 이사를 원하는 것도 아니어서 고민이 되긴 했어요. 그랬던 상황에서 남편이 흔쾌히 들어오겠다고 하니 엄마도 엄청 기뻐하셨죠. 그리고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에 살림하는 아주머니도 따로 두고 우리 강서방, 강서방 이러면서 철마다 보약이며 몸에 좋은 음식이며 엄청 챙겼어요. 물론 남편도 엄마에게 잘했어요. 워낙 성격이 싹싹하고 다정하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정도 많은 편이라서 원래 어른에게 굉장히 잘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오히려 부침성은 저보다 훨씬 나았죠. 그렇게 저희는 잘 지냈어요. 남편은 여전히 자상하고 엄마와 둘이서 수다도 잘 떨었고 평온하고 행복했어요. 단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남편의 사업이었지요. 남편은 외국에서 물건을 떼다가 다른 쇼핑몰에 입점한 곳에서 판매를 하는 일을 했어요. 사업 아이템 자체는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남편의 사업 수완이 꽝이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정말 심각하게 감이 없었던 것이었죠. 인기가 있을 것 같은 물건은 남들보다 한 발 늦어 물건이 없어서 못 팔고 내가 봐도 아닌 것은 잔뜩 사들여서 결국 다 빚더미, 재고더미로 남고 그런 일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겨우 똔똔이라고 할까요? 진짜 사업이 망하지 않고 겨우겨우 버티는 정도였죠.
결혼하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은 적도 없었어요. 진짜 남편 혼자 나가서 자기 돈 벌고 사는 걸 고마워해야 한다거나 할 정도였죠. 솔직히 말해 전화되니까 그 사람이 돈을 벌어 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지 다른 여자 같았으면 아마 같이 못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농담조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했죠. 당신은 진짜 결혼해서 땡 잡았어. 그건 알고 있지? 누가 돈 벌어오라고 하기를 하나? 오히려 집에서 재워줘, 먹여줘, 옷 입혀줘. 당신 팔자가 최고일걸? 당연히 알지. 내가 자기 만나서 팔자 핀 거. 내 친구들이 다 나 부러워하잖아. 완전 인생 로또 맞았다고. 그럼 내가 로또니까 앞으로 계속 잘해야 해. 그럼요. 당연하죠. 우리 로또 부인, 제가 지금도 잘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남편은 늘 환하게 웃었어요.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은 없었지만 저는 불만이 없었어요. 그만큼 저와 엄마에게 잘하잖아요. 돈은 제가 벌면 되니까요. 무엇보다 솔직히 재벌집에 시집가서 벌벌 떨면서 제대로 외출을 못하는 언니처럼 살기도 싫었고, 그렇다고 비슷한 집 여자와 결혼해서 철딱서니 없는 소리 하는 마누라와 처갓집 눈치를 보며 사는 남동생도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돈이야 부족하지 않으니 맘 편하게 나처럼 사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했고 실제로도 만족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남편 사업이 진짜 힘들어졌어요. 갑자기 남편 퇴근도 늦어지고 고민이 있는 것처럼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아 캐물어 보니 이러더군요. 나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 거래처는 대금을 안 주고 결제일은 다가오고 있는데 진짜 어떡하면 좋지? 뭐? 아니 그걸 왜 이제야 이야기해? 거래 정보 좀 보여줘. 대체 언제부터 이런 거야? 안 그래도 불안불안하더라니. 남편은 걱정을 하면서 제 앞에서 바보처럼 울기까지 했어요. 알고 보니 그간의 적자가 쌓이고 쌓여서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간 거였죠.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차라리 일찍 말을 했으면 어떻게 수습이라도 할 텐데 적자액이 생각보다 너무 컸어요. 저는 제 일도 팽개치고 남편 회사에 가서 정리를 최대한 했죠. 하지만 워낙 사고 친 것이 많다 보니 제 힘으로는 힘들더라고요. 그때 고민하던 저희를 보고 있던 엄마가 그러셨어요. 얼마 필요하니? 고민만 하지 말고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 우리 가족인데 같이 해결을 해야지. 액수가 좀 커요. 도저히 우리 선에서 해결이 안 돼. 엄마,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우리 친정도 사업을 해서 알아. 사업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야. 엄마는 이러시면서 망설임 없이 억대가 넘는 빚을 청산해 주셨어요. 정말 너무나 죄송하고 또 감사했죠. 저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해요. 회사 부채를 정리하지 못하면 남편이 기소가 될 판이었거든요. 남편도 몸둘 바를 몰라 했죠. 장모님,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평생 잘 모실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지금껏 강서방이 한 것만으로도 빚은 다 갚은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가족이잖아. 남편은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원래도 잘했지만 엄마에게 더 잘했어요. 이제 엄마 병원을 모시고 가는 일도 남편이 도맡아서 앞장서서 하고 주말이면 제가 피곤하다고 집에서 쉬자고 해도 남편 혼자 엄마 심심하다고 모시고 나갔어요. 그렇게 단둘이서 좋은 데 가서 밥도 먹고 오고 꽃 구경, 단풍 구경도 하고 오고 그러더군요. 저는 그게 참 보기가 좋았어요. 주변에서도 저런 사위 없다고 늘 칭찬이 자자했고 우리 언니랑 동생도 제부와 매형에게 늘 고마워했고요. 물론 이런 모습을 시댁에서는 그리 곱게만 보지는 않았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면 늘 이랬어요. 결혼하고 나는 아들을 빼앗겼잖아. 이건 뭐 아들이 아니라 가끔 보는 손님이야, 손님. 뺏기다니요, 어머니. 대신 저 같은 딸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머니도 어디 가시고 싶은 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래, 엄마. 왜 그래? 나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올까? 엄마 소갈비 좋아하시잖아. 저는 처음에는 시어머니에게 잘했어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시어머니 말대로 아들을 저희가 뺏은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그런 생각을 알았는지 참 바라는 게 많았어요. 저희가 한 달 용돈도 넉넉히 드리는데 입만 열면 집에 TV가 어쩐다, 세탁기가 어쩐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시간이 갈수록 저도 인간인지라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왜 무조건 해드려야만 하는 거죠? 솔직히 받은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엄마가 남편 빚을 갚아준 이후부터는 시어머니의 그런 요구를 그냥 무시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어머니에게 전화 왔어.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쳐야 한다고. 2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일단 알았다고는 했는데 당신이 잘 말씀드려. 아,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나 엄마에게 그렇게 큰 돈을 받았는데 시댁에 계속 지원을 하는 게 염치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 잘 드려. 이제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엄마 빚을 갚아야지. 남편도 물론 속으로는 서운했을지 모르죠. 하지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댁에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챙기지 않은 건 아니에요. 명절이나 제사, 두 분 생신 같은 일이 있으면 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사가고 용돈도 드렸거든요. 남편 누나 부부며 조카들 선물도 정말 화끈하게 했고요. 물론 그래도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그랬죠. 나는 내 아들을 장가를 보낸 게 아니라 남의 집 대릴 사위로 보낸 것 같아. 아유, 아들이 없어졌어. 예, 너네 엄마는 자식 셋에 마음 편한 아들까지 하나 있어서 좋겠다. 그러게요. 대릴 사위가 맞긴 하나 봐요. 저희 엄마 자식들은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대릴 사위는 돈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하루는 저도 너무 짜증이 나서 저렇게 말대꾸를 해버렸어요. 제발 그놈의 아들 없어졌다 타령도 듣기 싫어서요. 늘 웃던 제가 저랬더니 순간 분위기도 싸해지고 남편 얼굴도 굳더군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해도 우리 부모님 앞에서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솔직히 마음이 좀 상했어. 나는? 그럼 나는 매번 어머님 그 소리 할 때마다 엎드려 빌어야 하니? 아니 대체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라고 매번 저런 소리를 하면서 아들이 있니 없니 해. 아 나도 지겨워. 남편이 불평을 했지만 저도 화를 냈어요. 진짜 솔직히 더 이상 들어주기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대릴 사위요. 나중에 쓸모가 있어서 데려오는 게 대릴 사위라고 했는데 남편은 엄마를 잘 돌보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저도 그만큼은 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소소한 다툼을 빼면 저희는 그래도 평온하게 잘 지냈어요. 남편 사업은 한번 고비를 넘기더니 정말 다행히도 잘 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한 달 매출도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남편 회사가 어려울 때 회사 재정을 봤던지라 그 이후로도 재무제표를 가끔 보고 있었는데 이익도 좀 나고 하기에 하루는 그랬어요. 이제 회사 흑자도 되었고 하니까 돈을 조금씩 모아서 엄마 빌려주신 돈 갚자. 조금씩 나눠서 갚으면 될 것 같아.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면 좋지. 뭐 그렇게 돈을 들여봐야 엄마는 그 돈을 다시 저희에게 돌려줄 것이 뻔했어요. 남편도 그걸 알아서 그렇게 순순하게 알았다고 한 것일지도 모르죠. 그래도 저희는 틈틈이 목돈을 만들어서 엄마에게 드렸어요. 됐어. 내가 이거 받아서 뭐하니? 강서방 도로 가져가게. 회사에 돈 쓸 일 많잖아. 그래도 엄마 챙겨. 목돈 빼서 우리 줬는데. 난 됐어. 강서방, 그걸로 어머니 용돈이나 매달 좀 드려. 용돈 드리다가 안 드리면 섭섭한 게 사람 마음이야. 얼른 가져가게. 장모님, 감사합니다. 그걸 또 남편은 한 번의 거절도 없이 얼마나 잘 받아 챙기는지. 얄미웠지만 뭐 어쩌겠어요. 시어머니가 삐져 있는 건 사실이었으니 이참에 자기 집에 가서 목에 힘 좀 주겠거니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똑같은 번호로 자꾸 걸려오기에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김지유 선생님이시죠? 지금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실려오셨어요. 빨리 오셔야 합니다. 바로 수술 들어가셔야 해요.
날씨가 추운 날이었죠. 약간 몸이 으슬으슬하다고 엄마는 저희가 출근하는 걸 보고 사우나를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우나에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쓰러지신 터라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엄마가 쓰러진 바로 그날부터 평온하다 생각했던 저의 일상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병원에 도착하니 의료진이 이미 모든 수술 준비를 마치고 저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뇌경색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엄마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엄마는 수술실로 가셨죠. 언니며 동생까지 전부 다 달려오고 저는 그야말로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실 때와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라도 있었는데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같이 아침을 먹고 멀쩡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엄마가 이제는 의식도 없이 수술실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어요. 하지만 엄마는 운이 없으셨죠. 엄마의 뇌경색은 이미 진행이 좀 된 상태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뇌세포가 많이 상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며칠 전부터 몸이 으슬으슬하고 머리도 아프다고 몸에 힘이 없다고 하신 게 가벼운 몸살 기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이죠. 마취에서 깨어난 엄마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어요. 나중에야 말을 하시기는 했지만 발음도 어눌했고 저희를 보고 누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신 것도 한참 뒤였어요. 거동도 많이 불편해져서 혼자 걷고 밥을 먹는 것도 힘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했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신세가 되신 거였죠. 수술 경과 자체는 나쁘지 않아서 엄마는 오래 입원은 안 하셨어요. 하지만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거의 매일 병원을 오가며 재활을 하셔야 했고 집에서도 거의 24시간 사람이 옆에 붙어서 돌봐야 하는 몸이 되셨죠. 그래서 퇴원을 하고 한동안은 집에 상주 간병인을 두고 저와 남편이 번갈아 가며 엄마 병간호를 했어요. 이걸 두고도 시모는 못마땅해 하셨죠. 남편에게 전화로 한참을 뭐라고 하는 것 같더니 저에게도 전화를 해서 결국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내 아들이 능력 없는 대릴사위라고 해도 장모 병간호까지 시키는 건 아니지 않니? 우리 아들이 장모 기저귀나 갈아야겠어? 나 정말 서운하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설마 제가 그 일을 제 엄마 기저귀 갈라고 시키겠어요? 간병인 따로 계세요. 그래도 내 아들이 병간호하느라 요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아무리 대릴사위라고 해도 밤새 장모 병간호를 시키는 건 정말 아니지. 걱정 마시라니까요. 밤새는 일도 없고 고생도 안 해요. 그냥 병원 모셔다 드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의 저런 짜증도 그냥 죄송하다, 걱정 마시라 이러고 말았어요. 더 이상 말대꾸할 힘도 없었거든요. 그 외에도 신경 쓸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으니까요. 또 바꿔서 생각하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말이나 잘하라고 하고 말았죠. 그러다 하루는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자꾸 우리 엄마 상태를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있잖아요. 그걸 묻는 의도가 걱정이 되거나 궁금해서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부려먹을까 봐 묻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잘라 말했죠. 어머니, 저희 집에 상주하는 간병인 쓰고 있어요. 저 사람에게 병간호 시키는 거 아니고 요즘은 병원도 제가 모시고 가니까 걱정 마세요. 저도 저 사람도 일해야 하잖아요. 뭐 누가 뭐래니? 알았어. 뭐 나 나중에 몸져 놓으면 그때 네가 또 병간호 해주면 되지. 그게 공평하지 않니? 니네 엄마 아프실 때 우리 아들이 했으니까. 안 그러니?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자기 아들이 병간호를 하니 나중에 자기 병간호 운운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고 말았어요. 정말 솔직히 남편이 집에서 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엄마는 아이가 되어서 저만 찾았고 솔직히 엄마도 여자인데 남편이 기저귀 갈 것도 아니었고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간병인도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나마 병원에 재활 치료할 때 동행을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병원도 제가 간병인 분과 함께 가거든요. 뭐 당연히 집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으면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하겠지만 그것 외에 남편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없었어요. 거의 제가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엄마에게 매달렸죠. 그런데 이 간병인 구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일도 잘하고 제 마음에 드는 사람 구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낮에는 집에 다른 사람 없이 환자와 간병인 둘만 있으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간병인은 엄마가 똥칠을 할 때까지 기저귀를 안 갈았고, 어떤 간병인은 핸드폰만 붙들고 있느라 밥을 제대로 안 먹였고, 어떤 간병인은 심지어 욕창까지 만들어 놓기도 했지요. 거기다 온다고 하고 안 오는 사람, 집에 와서는 TV만 보고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는 사람, 저희 집 서랍을 싹 뒤져서 엄마 폐물에 손을 대는 사람까지 있어서 경찰을 부르고 난리를 쳐야 했던 적도 있었죠. 그 밖에도 정말 별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나마 그런 대로 일을 하던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지를 않나 어쩌나. 진짜 사람 구하는 일이 제일 골치가 아팠어요. 제가 간병인 때문에 쩔쩔매니까 언니와 동생이 하루는 집에 와서 이러더라고요. 우리 처갓집에서 잘 아는 요양원이 있대. 최고급이라 수영장이며 재활치료사에 의사들 상주하고 새끼 밥도 엄청 잘 나온대. 우리 엄마 거기 보내자. 뭐? 요양원에? 됐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 요즘은 집보다 나은 곳도 많아. 그리고 엄마를 누나에게만 맡겨두고 나도 마음이 안 편해. 우리 집 사람도 미안해하고 우리 장모님이 거기 자리 바로 마련해 보신대. 우리 그렇게 하자. 너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우리 시댁에서도 힘써 주신다고 하셨어. 돈 걱정도 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자주 가면 되잖아. 그 요양원은 굉장히 고급이더라고요. 보증금도 어마어마하고 매달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곳이었어요. 그보다도 입주를 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도 많은 곳이었고요. 그만큼 완벽하게 환자를 잘 케어하는 곳이었고요. 언니와 동생은 둘이 미리 상의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고맙게도 올케의 친정에서 힘을 써서 자리를 하나 만들고 언니 시댁에서 보증금이며 몇 년치 돈을 한 번에 내주셨어요. 사돈어른이 얼른 좋아지시면 된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간 언니며 동생이 열심히 잘 살았던 모양이더군요. 정말 고맙고 또 다행한 일이었죠. 요양원은 시설이 완벽했어요. 수영장부터 대학병원 못지않은 재활치료장도 갖추어져 있었고 전문 의료진이 상시대기를 해서 차라리 집보다 나을 거라는 말은 진짜였어요. 무엇보다 개인 간병인이 독방에서 엄마를 돌보면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거기 계시면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영양사가 조리하는 음식을 먹고 매일 진료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말이죠. 그렇게 저는 엄마를 요양원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엄마를 거기에 내려놓고 나올 때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 한 몸 편하자고 엄마를 어딘가 맡기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슬펐죠. 그런 저를 남편은 위로해 주었고요. 저희 남매는 번갈아 가며 자주 요양원으로 엄마를 찾아뵙기로 했어요. 이제 언니도 동생도 조금은 자유로워져서 서로 스케줄 약속도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 주 주말은 언니가 가는 날이어서 저는 오랜만에 느지막한 시간까지 집에서 쉬고 있었죠.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어디 갈 곳이 있다고 나가고 없었어요. 간만에 혼자 집에 남아 조금 쉬다가 남편이 오면 점심을 해결하고 엄마를 보러 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관에서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인가 하고 현관 쪽을 보는데 남편과 함께 뜻밖의 인물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커다란 캐리어에 짐 가방까지 들고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가 놀란 눈으로 둘을 쳐다보자 시어머니가 기세등등한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너네 엄마 빠졌으니 이제는 나 차례지? 공평하게 살아야지. 안 그래? 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남편 놈까지 한마디 거들더군요. 그치, 우리도 공평해야지. 공평? 무슨 공평? 저는 영문을 몰라 눈만 껌뻑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터벅터벅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야, 내 아들이 너네 엄마 모시고 살았으니 이제는 네가 나 좀 모시고 살아라 똑같이. 그래, 이제 장모님 안 계시니까 여기서 들어와 살아도 되지 안 그래? 우리 엄마도 나랑 한번 살고 싶대.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박장대소를 했어요. 진짜 너무 웃겨서 빵 터졌거든요. 공평? 진짜 웃겨서. 뭐 어쩌겠어요. 공평을 바라시니 저는 모든 것을 똑같이 공평하게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죠. 제가 갑자기 빵 터져서 배를 잡고 웃자 둘은 어이없다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저는 겨우 진정을 하고 이랬죠. 공평이요? 아, 그래요. 그럼 아주 공평하게 해드릴게요. 어머니, 그럼 이것부터 먼저 갚아주세요. 뭐? 뭐를 갚으라는 거야? 공평하게 살아야 한다면서요. 그럼 저 사람 이제까지 저희 엄마랑 살면서 저희 엄마가 준 돈으로 먹고 살고 빚 갚고 어머니 용돈도 드렸으니 이제 어머니가 똑같이 해주셔야죠. 갑자기 무슨 돈 이야기를 하고 그래?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우리 아들도 돈 잘 버는데 무슨 돈을 달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도 모르시는 것 같으니. 저는 바로 안방으로 가서 남편이 숨겨두었던 통장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통장을 확인한 시어머니는 손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게 뭐냐니요? 그건 남편이 저희 집에서 받아 쓴 돈이지. 이 사람 결혼하고 나서 집에 땡전 한 푼 가지고 온 적 없어요. 뭐? 그거야 처음에 사업이 좀 어려워서 그런 거고 요즘은 우리 아들도 사업 잘 되는데 무슨 헛소리야? 아, 그것도 이 인간이 돈 못 갚아서 회사 망할 뻔한 거 저희 엄마가 회사비 다 갚아서 겨우 살아난 거예요. 그거 어머니 모르셨어요? 그게 앞으로 갚을 돈이에요. 빚이라니? 망하다니? 나는 처음 듣는 소리다. 그걸 처음 듣다뇨. 이 사람 결혼하고 나서 저희에게 돈 받아가며 먹고 살았어요. 생활비는 계산 못해도 저랑 저희 엄마에게 받은 돈이 다 찍혔죠? 보세요. 그 통장에는 그간 남편이 엄마에게 받은 돈, 그리고 이래저래 사업이며 뭐며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저에게 받은 돈 액수가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통장이 2개 있었어요. 하나는 회사 통장이었고 하나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통장이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통장을 제가 볼까봐 아주 꼭꼭 숨겨놨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계좌의 존재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예전에 남편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에 제가 재정을 관리하고 재무제표를 살피면서 이 사람 이름으로 된 모든 은행 거래 내역을 살피다가 발견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뭐 성인이 개인 계좌를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 이상했어요. 다른 계좌는 다 오픈을 하면서도 이 계좌만큼은 저에게 숨겼거든요. 아마도 저와 저희 엄마에게 돈을 받기만 하고 나간 내역은 없어서 그렇다는 걸 저는 금방 눈치챘죠. 말하자면 그 통장은 남편 놈의 딴 주머니, 그러니까 비자금 통장이었던 거예요. 남편 놈은 그간 저희에게 온갖 죽는 소리를 하면서도 저희에게 받아낸 돈과 여윳돈을 따로 차곡차곡 챙겨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제가 놓칠 리가 있나요? 저는 그걸 꼼꼼하게 체크해 왔어요. 엄마가 회사 빚을 갚아주고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서 남편 놈은 돈을 잘 벌기 시작할 때도 엄마에게 돈을 갚으려는 별다른 노력을 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통장을 따로 챙겨놓고 정기적으로 살폈죠. 아무리 엄마가 돈을 안 받는다 하셔도 자기가 받은 돈이 얼마인지도 신경 쓰지 않고 지 이익만 챙기는 남편의 태도가 좀 얄미웠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당연히 그 통장과 돈의 존재를 시어머니가 알 리가 없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통장에 찍힌 액수를 확인하고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통장 속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액수가 점점 불어나니 아마 충격이었을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그 통장을 보여주고 저는 그랬죠. 그리고 공평요? 어머니, 그간 저희가 어머니에게 드린 용돈이 얼마인데 지금 공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아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용돈이라니? 무슨 소리야? 나는 생활비조로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사람 회사 어려워서 제가 용돈 못 드린다 이야기했을 때도 저희 엄마가 따로 돈을 챙겨서 어머님, 아버님 매달 생활비 드리라고 돈을 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생활비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한 번도 그런 돈은 받은 적이 없어. 시어머니는 어이없어 하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당황해하며 나섰죠. 저는 바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겠더라고요. 아니, 엄마, 우리가 가끔 그 용돈도 드리고 그랬잖아. 아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그거랑 달라. 어머니, 매달 저희가 생활비로 150만 원씩 드렸어요. 그거 남편이 받아갔고요. 그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세요? 뭐라고? 저희 결혼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달 드렸어요. 심지어 저희 엄마가 이 사람 회사 빚 갚아줄 때도 따로 챙겨드렸는데 단 한 달도 빠짐없이 말이죠. 생활비를 따로? 지금까지? 네, 매달 돈이 150만 원이에요. 그거 다 합하면 그게 다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제 이야기를 듣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쳤죠. 그래놓고 공평이요? 그래놓고 뭐 모시고 살아요? 기가 차서. 어머니, 저희 엄마가 저 사람에게 해준 것과 똑같이 해주실 수 있으세요? 뭐라고? 그럼 저희 엄마 요양원 비용 내주세요. 매달 500이 좀 넘어요. 그럼 제가 모시고 살게요. 아, 그리고 저 일도 그만둘 테니까 생활비며 먹고 사는 생계도 다 책임져 주시고요. 시어머니는 통장을 손에 쥔 채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을 남편이 속였다는 사실도,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말만 믿고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자는 말에 따라 나와서 기세등등하게 같이 산다는 등 어쩐다는 등 설치는 시어머니도 정말 경멸스러웠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캐리어를 밀었죠. 그래 봐야 그간 저희 엄마가 그간 이 사람에게 해준 거 반도 안 돼요. 그거 못 하시겠으면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여긴 저희 엄마 집이니까요. 시어머니는 힘없이 가방만 잡았어요. 저는 남편 놈에게 다가가 가슴팍을 세게 밀치며 소리쳤죠. 그리고 너도 꺼져. 뭐 공평이 뭐가 어쩌고 어째? 아침부터 나간다더니 고작 이딴 일을 벌이려고 그랬어?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엄마가 하도 적적해 하시고 힘들어해서.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는 당황해하며 변명을 해댔어요. 진짜 기가 차고 뭐랄까요. 뒤통수를 세게 후드려 맞으면 이런 기분일까요? 저는 남편을 믿고 또 믿었어요. 그간 남편이 정말 저와 엄마에게 잘했잖아요. 물론 돈 문제는 깨끗하지 않았고 딴 주머니를 차는 걸 보면서 속으로 실망을 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남편의 마음만은 믿었어요. 적어도 엄마와 저를 대하는 마음, 진심으로 우리를 걱정하고 위할 것이라는 믿음과 남편이 정이 깊은 사람일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아침부터 아무 말도 없이 나가서는 시어머니를 앞세워 집으로 쳐들어온 그 속셈이 기가 찼어요. 그것도 엄마가 떠난 지 단 일주일 만의 말이에요. 저는 아직도 엄마의 빈자리를 보며 마음을 추스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제 앞에서 공평을 운운하며 시어머니와 짐가방을 부려놓았다는 사실이 제 뒤통수를 얼얼하게 했어요. 남편 놈은 그간 저와 엄마 앞에서 웃으며 집 필요한 돈은 돈대로 챙기고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언젠가는 똑같이 갚아주리라, 똑같이 너도 당하게 해줄 것이라 다짐을 하고 있었을 그 상판대기를 보니 정말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인간의 뺨을 대차게 내리쳤죠. 그리고 악을 썼어요. 적적, 심심. 사제 멀쩡한 시어머니 심심해서 모시고 온 거라고?
우리 엄마는 지금 요양원에서 자식 기다리면서 누워있어. 말 같은 소리를 해. 이 은혜도 모르는 새끼야. 야, 말이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디다 대고 새끼라고 욕지거리야. 이까짓 욕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이 짐승 같은 놈아. 당장 꺼져. 너랑은 이제 끝이니까. 뭐? 화난다고 너 이렇게 충동적으로 결정을 하면 안 되는... 아! 제가 뺨을 내리치고 악을 쓰자 남편이라는 놈도 순간 열이 받았는지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핏대를 세우는데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갑자기 뒤에서 누가 남편 머리끄덩이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이죠. 그 주인공은 바로 핏발이 선 눈으로 녹이 등등하게 남편 놈을 노려보고 있는 시어머니였어요. 너 이 자식 이 짓거리를 해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 맨날 일만 시키고 부려먹고 한다고 거짓말만 한 거냐? 너 내 돈은 어떻게 했냐? 어? 내 돈은 어떻게 했냐고? 아이 이거 좀 놔. 이게 무슨 짓이야? 그리고 내 돈이라니 그게 왜 엄마 돈이야? 너 이 자식 말하는 것 좀 봐. 너 사업 힘들고 처가에서 눈치 준다고 있는 돈도 뜯어간 놈이 뭐가 어쩌고 어째? 엄연히 내가 받아야 하는 내 돈이잖아. 이거 좀 놔. 그게 엄마 돈이라는 법이 있어. 그만 좀 해. 웃기 노릇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기싸대기를 날리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자신의 아들에게 쌍욕을 하더라고요. 너 이 자식 맨날 힘들게 사는 척하더니 양쪽에서 돈을 받아 챙겼어. 그러고도 나를 이렇게 우습게 만들어 이 배신자 새끼. 너는 자식도 아니야. 그까짓 돈 얼마나 줬다고 그래? 나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보탰잖아. 그 정도는 줄 수도 있지. 뭐? 그 정도? 너 집까지 담보받아서 대출해서 내가 그 이자 갚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게 말이라도? 둘 다 당장 그만두지 못해요? 당장 나가세요. 저는 그 인간들을 바로 현관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진짜 역겨웠죠. 친엄마와 아들이 돈 때문에 서로 악을 써가며 그것도 폭력을 휘둘며 싸우는 꼴이라니. 경찰 부르기 전에 둘 다 여기서 꺼지세요. 아, 그리고 남편 이 자식 반품이니까 데리고 가세요. 이제 앞으로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어? 내 이야기 좀 들어봐. 그래, 앞으로 우리 이야기 많이 해야지. 계산할 것이 많잖아. 변호사 보낼 테니 잘 계산해둬. 저는 그렇게 그 둘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도 전부 내쫓아 버렸던 것이죠. 이런 염치가 없고 배은망덕한 인간들에게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바로 금융치료 아니겠어요? 저는 바로 엄마와 제가 예전에 대줬던 돈을 갚으라는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했고요. 제 주변의 변호사요? 널리고 널렸죠. 제 사연을 들은 언니는 바로 한국에서 가장 큰 로펌의 가장 훌륭한 변호사를 소개해 주더군요. 언니네 시댁 집안은 한국에서 제일 큰 로펌과 오랫동안 계약을 해서 바로 동원을 할 수 있었던 변호사들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올케네 친정은 유명한 법조계 집안이었어요. 저는 언니네 집안과 동생네 처가 쪽 집안 양쪽에서 서로 변호사를 대주겠다고 하는 제의를 다 받았죠. 그래서 양쪽 변호사를 다 썼어요. 한쪽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받고 한쪽에서는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쏟았던 재산을 전부 다 찾아오는 걸로 했죠. 상황이 그렇게 되자 남편은 그제야 울고불고 사정을 하고 빌다가 나중에는 제 앞에서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하도 서운해하셔서 그냥 딱 며칠 동안만 그냥 모시고 계시다 바로 보내려고 했어. 진짜야. 믿어줘. 딱 며칠? 며칠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우리 엄마 요양원 보내놓고 우는 거 달래면서 네 엄마 데려올 생각으로 얼마나 들떴니? 소름 끼치는 자식. 꺼져. 제발. 아니야. 내가 설마 그랬겠어? 내가 얼마나 장모님에게 잘했는지 당신 알잖아. 내가 그동안 장모님에게 한 거 생각해서라도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안 그래? 그래. 그동안 잘했지.
그런데 그러는 우리는 못했니? 우리는 너를 머슴처럼 부렸어. 웃기지 마. 여보, 제발 부탁이야. 다시 생각해줘. 이렇게 이혼하고 재산까지 다 가져가면 나는 어떡해? 우리 엄마 집도 당장 넘어가게 생겨서 전부 다 길바닥에 남게 생겼어. 어쩌라고. 그건 알아서 해결해. 나는 네가 한 것만 생각하고 받은 건 하나도 생각 못하는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다시는 찾아오지 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저는 매달리든 말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든 말든 다 비웃어 주었어요. 잘 나가는 대단한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들은 일 처리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재산 가압류부터 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동안 어떻게 돈이 흘렀는지까지 싹 다 정확하게 파서 정리를 해주고 그걸 다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착착착 진행을 하더니 바로 깨끗하게 끝이 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그 사람 회사를 통째로 가져올 수 있었어요. 지금이야 그 사람 회사가 잘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의 회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다 누구 덕이겠어요? 바로 저와 저희 엄마 덕이었죠. 엄마가 중간 큰 위기 때 꺼져가는 회사의 생명줄을 살려준 것 외에도 결혼을 하자마자 제가 중간중간 회사 자금 흐름이 막힐 때마다 현금을 돌려서 도와준 일은 그야말로 부지기수였어요. 저는 결국 그 회사에 제 지분이 더 많다는 걸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부채까지 계산을 해 제가 회사 지분을 다 가져가는 것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이혼이요? 그것 역시 당연히 잘 정리되었죠. 남편 놈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긴 했지만 그렇게 버텨봐야 뭐 하겠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이혼 변호사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 변호사는 그간 제가 얼마나 희생적인 결혼 생활을 해왔고 남편의 사업과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입증했어요. 거기에 제가 챙겨놓았던 통장이 큰 몫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 놈과 시어머니가 얼마나 뻔뻔했는지도 법정에서 줄줄 읊었어요.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마구 짓거리더라고요. 주변에서 하도 장가 잘 갔다, 부잣집 대릴 싸위다 이런 말을 너무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당당하게 대접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 그냥 그때 어리석었어. 고작 주변 이야기 듣고 그런 짓을 했다고? 그냥 잠깐이었어. 나도 우리 엄마 모시고 며칠이라도 내 집에서 당당한 남편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지금은 너무 후회해. 제발 용서해줘. 당연히 들을 가치도 없는 개소리였죠. 남편이 끝까지 버티던 이혼은 소송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마무리가 되었어요. 전 남편과 그 가족들이 제가 내세우는 막강한 변호사에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겨우 합의로 이혼을 마무리하던 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아주 그 내용이 구구절절했죠. 내가 인간적으로 염치가 없어서 너에게 고개를 들지 못할 것 같구나. 그간 네가 최선을 다해 나에게 잘하려고 했던 거 다 알고 있다. 다만 우리 아들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되겠니?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부부의 연을 정리를 하더라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평생 일구었던 사업체는 그대로 돌려주는 아름다운 일을 하고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어떠니? 그게 너에게도 복을 부르는 일일 것이다. 그 외에도 내용은 길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혼은 하더라도 우리 아들과 자신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 그 사업체는 건들지 말아라. 마음을 곱게 써야 복을 받는다. 대충 이런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왜요? 저는 그동안 마음을 곱게 쓸 만큼 충분히 곱게 많이 썼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마음을 곱게 쓸 때가 아니라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을 정신 차리게 해줄 타이밍이었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과거를 까먹으면 다시 기억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혼을 정리했어요. 위자료도 청구해서 저희가 이겼고요. 뭐 전 남편은 더 이상 저에게 줄 돈이 없더라고요. 회사도 탈탈 털어보니 매출은 좋았지만 그만큼 인건비며 수입 대금이며 나가는 돈도 많았고요. 거기에 저희가 받을 부채를 빼고 어쩌고 하니 깡통이나 다름없었어요.
그 정도로 전 남편은 회사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혼을 마무리하고 전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를 받아서 제가 원래 운영하던 편집숍과 연계의 사업을 꾸려가는 중이에요. 당연히 회사는 제가 대표로 취임한 이후 매출이 3배 이상 늘었고 이익도 더 늘었어요. 올해는 직원도 더 뽑고 회사도 더 넓은 곳으로 옮겼고요. 덕분에 일이 많아져서 더 바쁘기도 해요. 엄마는 요양원에 들어가신 이후로 정말 놀랍게도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직 발음이 어눌하기는 하시지만 무리 없이 저희들과 의사소통도 가능해지고 기억력이며 인지 능력도 예전처럼 또렷해지셨어요. 가장 기쁜 일은 이제는 몸도 많이 좋아지셔서 화장실도 혼자 다녀오시고 식사도 혼자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얼마 전에는 요양원에 있는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을 시작한다고 하셔서 제가 수영복을 사가지고 가서 입어보고 그새 뱃살이 쪘다며 깔깔 웃기도 했죠. 게다가 거기에 비슷한 또래의 친구분들을 많이 사귀셔서 매일 같이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시고 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밝아지셨고 활기차지셨거든요. 너무나 다행이죠. 전 남편은 뭐 그 이후로 완전히 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어요. 그간 대체 뭘 어떻게 한 건지 저와 엄마에게 그렇게 돈을 받아가 놓고도 전시댁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는데 그걸 갚지 못할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집도 날아가고 전시모와 함께 어디 외곽 반지하 방을 얻어놓고 일용직을 다니는 모양이에요. 이혼 후 어쩌다 술만 먹으며 용서가 어쩌고 아직 사랑이 어쩌고 헛소리를 하는 전화가 몇 번 걸려왔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차단했더니 그 이후로는 오지 않아요. 가끔 건너 건너 지인을 통해 어쩌다 소식을 듣기는 하지만 어렵게 산다 하더라고요. 뭐 아직 젊으니 알아서 잘 살아가겠죠. 저는 이렇게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해요. 물론 나와 제 가족을 위해 최선이라 생각했던 결혼의 끝이 안 좋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제 나름의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후회는 없어요. 만약 전 남편이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지금은 훨씬 나았을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그런 아쉬운 점은 있긴 하지만 어떻게 그런 것까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그래도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으로 그래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잘 살았다 생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더욱 즐겁고 또 행복하게 엄마와 잘 살아가 볼 생각이에요. 이런 저의 앞날에 용기와 격려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